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주는 신인 6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맨 처음 남대문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광화문에 있는 중학교 과정인 야간 협성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했다. 문제는 잠잘 곳이었다. 찾아간 곳은 남대문 시장 지하 도로에 있는 지게꾼들의 합숙소였다. 그러나 이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담배 연기 그리고 몇몇 사람의 구박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를 접고 중국집 보이 노릇을 하다가 도봉산에서 촬영하는 전쟁 영화 엑스트라로 들어갔다. 산을 오르며 연기를 하던 중 폭약이 터져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다가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란 절에 들어갔다. 숭산 스님 밑에서 2년 넘게 행자 생활을 하며 불경을 터득했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인 협성상업전수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스님이 포교차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절에서 나와 광화문의 내수동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목사 양아들이 됐고 그 나이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돈을 벌기 위해 학생복을 입고 버스에서 볼펜을 파는가 하면 금반지 공장, 폐타이어 공장, 벽돌 나르는 공사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런데 벽돌을 쥐고 건물 위에 오르다가 추락해 의식을 잃기도 했다. 복막염 수술 뒤엔 쉴 새도 없이 버스 조수가 돼 밤늦게까지 기회 정비를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보니 옷은 성한 게 없었고 학교 갈 시간에 쫓겨 제대로 말리지 않아 젖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있었다. 그나마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거처할 곳이 없어 버스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다. 차속이지만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온몸에 신문지를 감고 잠을 잤다. 한 번은 전구를 끌어안고 자다가 불을 내 쫓겨나기도 했다. 거처를 고심하던 끝에 서대문 행무소에 내려다 배는 산중턱에다 천막을 쳤다. 거기가 하필 홍제동의 판자촌이다 보니 동네 아이들이 많이 들락거렸다. 책이 훼손되는 등 무단 출입이 잦자 어쩔 수 없이 산꼭대기로 옮겨야만 했다. 현대판 녹숙자 생활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서대문 행무소는 어떤 곳인가? 많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대지주이던 아버지가 소작인들에게 농토를 죄다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지주들로부터 고발돼 졸지에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언도를 받고 6.25 사변이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에 운명한 곳이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자식된 그로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허경영의 이름을 손수 지어준 박식한 아버지가 왜 갑자기 사상범으로 몰렸을까? 그는 그게 궁금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의 아버지가 지주로서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다른 지주의 소작인들도 주인에게 땅을 달라며 소동을 벌임으로써 일어난 일이었다. 억울한 누명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가져온 한 줌의 흙을 행무소 주변에다 뿌렸다. 아버지의 시신은 행방을 몰라 수습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남아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엉성한 천막 속에서 더벅머리에다 헤어진 옷을 입고 더위 및 추위와 싸우며 애월하지 배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달빛과 눈빛 속에서 피나게 주경야독을 했다. 서울은 너무나 삭막했다.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도둑질을 빼곤 뭐든지 나섰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호떡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떨 땐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글도 마다하지 않았다. 옷은 헤어져 손수 끼워 입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짜집기란 별명까지 얻게 됐다. 그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다. 겨울철이었다. 강풍에 천막이 날아가 찼던 중 절벽에 떨어져 다리 부상을 입고 한 달간 학교를 가지 못한 일도 있다. 설상가상이라 할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학비 조달이었다. 해결할 일이 막막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피를 뽑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흘 연속 매혈로 인해 병원 앞마당에서 쓰러졌고 교회의 종소리에 겨우 정신이 들어 간호사가 지어준 비타민제를 먹고 기운을 차리기도 했다. 이렇듯 그의 시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몇 차례나 흙이 져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용케도 오뚜기처럼 살아남았다. 초인 아니 신인이었기에 가난과 외로움을 딛고 힘든 고비를 넘겼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랄까. 그가 대통령감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텐트에서 침식을 하며 야간 학교를 다니던 17살 때였다. 범상치 않은 일이어서 당시를 상술해 본다. 하루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아저씨가 찾아왔다. 영하 35도나 되는 추운 날씨여서 잠시 들리는 사람으로만 알았다. 학생이 여기서 혼자 침식하며 공부를 하는가? 보아하니 부모 형제가 없는 모양이네. 말투로 보아 고아로 생각한 것 같았다. 예, 그렇습니다만 아저씨는 누구시죠? 아저씨는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다가 쌓여진 책에 눈이 멎더니 대뜸 예기치 않은 말을 던진다. 학생을 보니 꼭 대통령을 대하는 것 같구나.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아저씨가 신기했다. 아저씨, 관상 보는 분이십니까? 나 이 산 아래에 있는 연세대학교 알지? 거기에 재직 중인 철학과 교수야.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다. 아, 그렇습니까? 밥은 먹었는가? 방금 호떡으로 떼었습니다. 호떡이란 말에 어이가 없었던지 잠시 머뭇거리다 정색을 하더니 교수는 친자식을 대하듯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자네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 집에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어때? 무슨 말씀을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그는 교수의 간곡한 말에 끼니나 때울까 하고 이끌리다시피 따라 나섰다. 집이 좋고 컸으며 방이 따뜻했다. 집엔 부인과 그와 동갑내긴 딸이 있었다. 상차림이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근하했다. 상을 물리고 난 뒤 교수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식이 되어달라는 교수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고 이튿날 집을 나와 그의 텐트로 돌아왔다. 고운해 자리에 누웠다. 냉기가 엄습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되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 뒤 모든 걸 잊고 오로지 면하게 힘썼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자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웬만한 학문은 거짓말처럼 마스터했다. 끈질기게 야간 학교를 다닌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그는 학창시절을 통해 성경,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경, 한문, 주역, 역사, 철학, 사서삼경, 삼일신고, 물리학, 천부경, 개감유록 등을 닥치는 대로 독파함으로써 그의 재능이 차고 넘쳐 대래 스승을 가르칠 정도였다고 한다. 입대 후 첩보 기관인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귀국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하여 재벌가 및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맺는 등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게 됐느냐는 점이다.
10대 말기에 슬리퍼를 팔러 다니다 우연히 재벌가 이병철 회장의 눈에 띄어 양아들이 됐고 20대 초엔 그의 총명함으로 인해 이 회장이 몸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보게 함으로써 약 10년간 대통령의 비밀정책보좌 이병화 박사의 정은 비밀정책보좌를 맡게 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도입되고 신입사원 채원 시 관상을 보게 했던 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크게 주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권력을 탐하거나 배경을 앞세우지 않았다. 뒤에 그는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980억 원의 돈으로 호의호식을 하기는커녕 모 일간지에 보도했듯이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무려 15,000명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돕거나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전 재산을 이에 썼다. 보통 사람으로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돼 다년간 삼중 스님과 함께 범죄자 교도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이로써 500여 회에 걸쳐 감사장과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의 페스탈로치 내지는 기부천사란 칭호까지 얻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의 설립을 건의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고 비생산적인 4H 운동을 없애는 대신 근면 자조 협동이 근간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펼쳐졌고 이에 힘입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출발하여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었던 신인 허경영. 비록 영성 출생이지만 그는 환경이 열악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은 오직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의 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데다가 미역국조차 먹어보지도 못하고 운명했다. 하여 동네 아낙네의 도움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는 평생을 두고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는 한 맺힌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미역국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의 거처엔 어머니 산수에서 가져온 흙이 외로움을 말하여 주듯 놓여 있다. 그는 흙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어왔다. 신인 허경영의 자라온 과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살펴보면 대영 제국의 총리를 지냈던 조이드 조지와 유사함이 느껴진다. 조지 역시 평생을 살면서 헌신적인 어머니가 큰 힘이 됐다. 큰 인물은 이렇듯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 신인 허경영 노래 1절. 많은 천사 데리고 우주에서 오셨네. 너도 나도 나서서 신인님을 반기세. 자랑스런 선지자 그 이름은 허경영. 2절. 동방등불 켜졌네. 온 세상을 밝혔네. 우리 모두 힘써서 신이님을 받드세. 자랑스런 선지자 그 이름은 허경영. 예, 오늘은 완전 천사주는 신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